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최근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달러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관세 90일 유예를 진행을 하고 나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 강해진 포인트를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 내용에서 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에 앞서가지고 먼저 9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최근에 달러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게 보이길래 제가 엔화와 금, 코인이 여전히 계속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식으로는 미국 이외의 주식들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 주식도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더 상승을 하고 있죠. 다만 제가 4월 22일 날 때 제가 새벽에 S&P가 52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질 때 미국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을 했고 그 다음에 금도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금 롱 포지션을 청산을 하지 않고 금을 청산하지는 않고 인버스를 들어갔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조차도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지금 들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3200온스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가 있는데 3200온스까지 조정을 주고 나서 금 가격이 조금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3200온스까지라 저는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제 코멘트들을 드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오늘날의 S&P 500의 주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주가가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6100포인트와 5800포인트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 6100포인트에서는 성장도 좋고 물가도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12월달 FMC에서 주가가 5800포인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왜 떨어졌냐면요. 물가가 약간 불안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금리를 오랜 동안 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폭락한 거예요. 반면에 1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6100포인트까지 상승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물가가 좋다라고 하니까 6100까지 반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6100포인트와 5800포인트를 결정짓는 핵심은요. 성장은 좋다는 거는 고정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성장이 좋다는 건 고정이고 여기서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6100, 물가가 불안하다면 5800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성장이 좋다는 건 고정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적이면 6100포인트, 물가가 불안정하면 58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맥락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과거에 5800과 6100포인트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고 나서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월달 이후부터는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는 관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둔화가 되고 물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5,400포인트까지 거의 하락을 했던 포인트예요. 즉 성장이 예상 수준만큼 적당히 둔화는 되면서 물가도 약간 나빠지겠다. 이걸 반영한 게 5,400에서 5,500포인트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또 빠졌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슈는 정말로 미친 듯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관세를 부여를 하니까 주식시장이 4,900포인트까지 하락한 겁니다. 따라서 4,900을 유지를 하려면 트럼프의 미친 듯한 정책이 지속이 되어야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00과 5,400과 한 4,900포인트 있죠. 여기에서 우리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5,100에서 5,400 사이에서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던 포인트에서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달러가 믿을 만한 자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5,100에서 5,400에서는 달러 신뢰도와 관련된 이슈들로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포인트마다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흔들리고 상승했는지를 감을 잡으셨다면요. 이런 주요한 변동성 요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의 요인들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요인들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날의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어낸 핵심 포인트는 성장과 물가, 달러 신뢰도라고 하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가지고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성장과 물가라고 하는 이 지표는요. 5월달 경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지금 사람들이 경제 데이터 안 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보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세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5월 달에 나타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4월 달 경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세 영향력을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지표는요. 이번 달에 안 나와요. 관세를 언제 부여했죠? 3월 달 말에서 4월 달 초에 대부분 다 부여를 했어요. 근데 이 효과는요. 다음 달부터 서서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지표는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이 5월달 지표를 보고 나서는 시나리오를 세울 거예요. 예상보다 관세 효과가 생각보다 세지가 않네? 그러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겠네 하면 6,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상했던 것처럼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물가도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5,700에서 5,800포인트까지 반등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관세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될 것 같고 물가도 조금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5,000에서 5,400포인트가 지지 라인이다 라고 바라봅니다. 여기까지가 경기 침체를 반영할 때가 저는 5,000에서 5,400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맥락들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물론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3월 달 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미리 코멘트를 드린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정확히 4,900포인트 찍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3월 28일 날에 올렸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월 28일 날 게시글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날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달러 신뢰도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근데 달러 신뢰도와 관련된 이슈들은요. 이게 해소가 되면 5,000에서 5,200포인트에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러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정적 시나리오가 나올 때 저점은 언제다? 5,200에서 5,40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5,000포인트까지 잡은 이유가 뭐냐면 달러 신뢰도가 계속 저하된다는 이 이슈 때문에 지금 5,000포인트까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증시에 대한 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일단 지금 증시의 바닥을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달러 신뢰도와 관련된 이슈부터 한번 코멘트를 드리자면 지금 사람들이 이 달러에 대해서 왜 지금 비관적으로 바라보냐면 지금 자꾸 달러를 무기로 쓰니까 시장 점유율들이 하락하고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지금 달러 중심 체제를 실질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 통화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금 핵심 포인트가 이 달러에 대한 역할은요. 지금 이 달러에 대한 역할들이요. 부채와 무역, 금융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미국 달러가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동안은 일단은 미국 주식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달러가 망가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달러를 팔고 다른 자산으로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는 어차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지금 당장 대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 시장 자체가요. 국가별로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국채의 수익률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매력도 자체가 낮아요. 게다가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규제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쪽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 이것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측면을 바라볼 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안 보입니다. 다만 미국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대체 통화라고 볼 수 있는 금과 코인의 수요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들은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금의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런 신뢰도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이상에서는 금 가격 또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들은 높다라고 바라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PPT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본질은요. 달러 신뢰도가 하락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아니 10년 정도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다는 거예요. 왜냐? 대한통화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최근에 증시 자체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드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3%가 빠졌었죠. 다시 한 번 더 지금 사람들의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보시면요. 탈달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3%가 빠졌던 게 21일 날의 흐름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 왜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 달러 매도하고 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면 과도한 매도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를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증시가 빠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면 저도 걱정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증시가 3% 4%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저도 고민을 해볼 만한데 이번에 증시가 빠졌던 이유 자체가요.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이 달러에 대한 이 수요가
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드니까 달러 매도하고 튀자. 이게 이번 21일 날의 하락을 만들었던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이번에 21일 날 때 주식을 매도하고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이 PPT에서 동의를 했다면 향후에 달러 신뢰도 하락으로 하락할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워 담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PPT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이슈로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세 이슈입니다. 앞으로 이 관세가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것 같다면요. 저도 주식 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은 주식을 팔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는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왜 관세 정책이 약해질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관세 정책을 바라보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3명의 인물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가 스콧 베센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날의 스탠스는 어떠냐면요. 지금 오늘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피터 나바로 이 매우 초강경파의 입장을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이 피터 나바로의 말을 들었다가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었고 그래서 관세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초강경파였던 이 피터 나바로의 입지가 되게 줄어든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워드 러트닉과 스콧 베센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관세를 세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러트닉도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관세를 매우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피터 나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정말로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강경파라고 하는 러트닉 자체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인 스탠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인데 지금의 경제 환경 자체가 지금까지의 예측들이 다 베센트의 예측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베센트의 주장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이 스콧 베센트가 이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센트의 입장이 되게 강력해진 입장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90일이 유예가 되고 나서 야, 피터 나바로 하는 이 사람의 영향력들이 아주 줄어들었구나.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러트닉과 베센트인데 지금의 입지는 이 베센트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센트가 어떤 발언들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시장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 스콧 베센트가 어떻게 발언들을 했었냐라고 했을 때 일단 베센트 같은 경우에 기존 입장들은 뭐냐면 스티브 미란의 100년 구체 전환 있죠. 요것들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정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 걱정을 했던 게 트럼프가 지금 연준 의장을 지금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야, 절대로 파월 연준 의장 해임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지금 안정을 시켜주는 역할들을 베센트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일 날 저녁 11시쯤에 증시가 갑자기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스콧 베센트가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 중국과 협상이 곧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요 흐름들이 베센트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부터 빠르게 반등됐던 게 22일 날 저녁 한 11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타이밍 때 반등 모멘텀까지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시장 사람들이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거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맥락들이 언제부터 나왔다? 90일 관세 정책이 유예가 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발언들이 세진 거예요. 기존에는 별로 안 셌어요. 기존에는 나바로의 발언이 더 셌다가 이제는 베센트의 발언이 더 세졌고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의 말대로 간다면 요런 식의 관점으로 가겠구나를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은 정상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이라고 친다면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들이 저는 비교적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은 홀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지금 기존 핵심은 피터 나바로의 주장을 따랐다면 저는 침체를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입장은 어떻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기 침체까지는 만들지 않을 사람들이 주장들을 따라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의견대로 된다면 경기 침체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정책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베센트의 주장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PPT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거예요. 이 뷰는요,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전망에 따라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주장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이 없지만 그나마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의견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여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환경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볼 건데, 최근에 JP모건에서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저작권 이슈로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물건들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 지금 중국 쪽에다가 관세를 200%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미국으로 수출해야 될 거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재고가 많이 쌓였단 말이죠. 이런 재고들을 누구한테 수출을 하냐면 유럽과 한국한테 수출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수출을 해야 되는 거 수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쌓인 재고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과 한국한테 수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한국에게 들어오는 물건들이 싸지고 있는 게 오늘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겠지만 유럽과 한국은 디플레이션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채권 사자라고 했던 게 JP모건의 인사이트예요. 이해되시죠? 중국의 물건이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유럽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물건들을 사다 보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므로 유럽 채권을 매수하자. 이게 JP모건의 인사이트였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를 보자마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는 글로벌 국가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했던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글로벌 국가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죠. 근데 이 관세를 대비하는 전략으로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요. 근데 이게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 관세를 20%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통화 가치를 20% 절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할 때 이렇게 되면 관세 전략 대응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경제 성장이 약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해요. 그냥 어려우면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때도 지금과 똑같이 관세 부여하겠다라고 하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다 성장률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어요.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니까 성장이 다들 망가진다는 이슈로 이때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성장 둔화를 걱정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이때 이머징 시장이 폭등했어요. 근데 이때 왜 재정 지출 확대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물가가 쌌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물가 안정화 구간이에요. 유럽은 물가 지수 2% 초반이고 한국도 물가 2% 초반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에 물가 1%대를 찍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해요. 재정 정책 확대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과거랑 똑같죠. 재정 지출 확대시킬 수 있고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성장 측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세계의 성장률이 박살이 난다라고 하니까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맥락 하에서 한국 투자하지 말고 유럽 투자하지 말자. 왜냐? 성장률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주식을 투자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근데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성장률이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재정 지출을 더 강하게 쓰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악재를 보고 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의 흐름과 과거의 흐름들이 어떠냐면요. 성장률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재정 정책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성장률이 나쁘니까 금리도 내리고 재정 지출도 확대가 되죠. 그러면 악재를 커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경기 부양책까지 써야 되는 타이밍들이고 요게 모두가 가능한 구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5월 말과 6월달 초부터 시작될 확률들이 높다는 거죠. 그럼 제가 바라보는 환경에서는 적어도 6월달쯤부터는 이머징 시장 중에서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포인트예요. 게다가 지금 중요한 게 성장률의 전망치 하락이 왜 발생을 했죠? 요게 중요해요. 지금 이 성장률이 박살이 나겠다 해가지고 지출을 늘리게 돼요. 근데 이 성장률이 박살날 이유가 뭐죠?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상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약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요. 이게 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성장률이 박살이 났어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셀 것 같아서 성장이 박살이 났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다? 성장을 매우 강력하게 부양시켜야 되겠대요. 근데 이걸 쓰기 시작하고 나서는요. 되돌릴 수 없어요. 성장을 세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썼어요. 근데 마침 이 타이밍 때 우리 관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성장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재정 지출을 하게 됐는데 하필 이 타이밍 때 관세 정책까지도 약화가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과도한 성장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맥락 하에서 생각보다 이머징 시장의 아웃퍼폼, 증시가 반등하는 폭이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포인트가 여기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들을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트럼프를 못 믿어가지고 달러 수요에 대한 이탈들이 나타나고 있는 환경들도 체크를 했었고요. 그럼 이런 돈들이 다른 어디인가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머징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성장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재정 지출을 강하게 쓰겠대요. 자, 그러면 재정 지출을 강하게 쓰면요. 이렇게 성장이 박살나는 거 커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해까지는요. 내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겠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 성장률이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재정 정책을 강하게 펼치겠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이걸 쓸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뜻대로 된다면 관세 정책 약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 지출은 강하게 나오는데 관세 악재는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머징 시장에서 성장이 나올 수가 있고 이 타이밍 때 달러 수요에 이탈했던 이런 자금들이 이머징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붙으면서 과열이 조금 더 심화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맥락 쪽에서 어차피 저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투자하라 이게 아니라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겠다면 다 분산 베팅해도 지금은 수익률들이 다 비슷할 것 같다는 게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자재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자재 비중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금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 비중들 자체만 해도 2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도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봅니다. 저는 원자재는 농산물도 담았고 원유도 담았고 구리도 담았고 그리고 금도 담았고 다양하게 담았다라고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이외로 되게 단기적으로는 양방 베팅했던 것들 언제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트레이딩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매일마다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멤버십 커뮤니티에다가 줄을 쓰고 있고 공개용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올리는 빈도가 약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최근에는 매크로 변수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초반부터 매크로 이슈가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초반부터는 영상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멤버십 영상 쪽으로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형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래도 주에 1회에서 2회 정도는 꾸준히 업로드를 할 거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 흐름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영상들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